4, 3, 2, 1, 0. 모든 엔진 작동 중입니다.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예정 시각보다 32분 지났습니다. 로켓이 발사대를 벗어납니다. 달은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최적의 항해지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며칠밖에 안 걸리기 때문이죠. 아폴로에 탑승한 12 우주 비행사들이 수집해온 달 표면의 돌조각들로 우리는 달이 한때 지구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45억 년 전에 수성 크기의 물체와 충돌하기 전까지 말이죠. 하늘이 맑은 밤, 달을 보세요. 고대의 용암이 흘렀던 자리가 어둑한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한때 달에서도 지구와 같은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요. 달의 표면 이것저것에 있는 크레이터들은 과거 혜성과 소행성이 10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달에 부딪히면서 생겼습니다. 달이 생명력을 오래전에 잃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저는 오늘 지구 밖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줄 루피타 안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 지구와 같이 특별한 행성이 또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구 말고도 살아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인간이 가본 가장 먼 곳은 아직까지 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우리는 우주선을 발사해 태양 주위를 도는 물체들에 대해서 조사해왔죠. 탐험가 로봇들은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고 그것을 지구로 보내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집에 있으면서도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들이죠.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들은 돌과 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화성이죠. 소행성 띠는 행성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몇백만 개의 암석 잔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돌덩이들의 수는 엄청 많지만 이것들을 다 합쳐도 달의 크기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소행성 띠를 기준으로 외부 태양계와 내부 태양계를 나눕니다. 태양계의 거물들은 추운 소행성 띠의 바깥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표면이 단단하지 못하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그렇습니다. 모든 행성들의 궤도보다 밖으로 가면 우리는 카이퍼 벨트를 만나게 됩니다. 태양계가 어린 시절 만들어낸 얼음 유물이죠. 그중 몇은 궤도에서 벗어나 태양에 뛰어들면서 혜성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거대한 것은 얼음 덩어리들입니다. 태양계의 난쟁이 행성이라고 불리우는 명왕성이 그렇죠.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에는 신비한 오르트 성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려 1조 개에 달하는 얼음 물체들이 인근 태양의 중력에 의해 간신히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 태양계를 붙들고 있는 중력이 그것을 탄생시켰죠. (45억 년) 전에 중력으로 인해서 가스, 얼음과 먼지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간 구름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별인 태양은 소용돌이 치는 잔해의 원반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원반 안에서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 달, 해성, 소행성과 같은 다양한 물체들이 형성됐죠. 지금 보이는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은 어린 행성들이 형성되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궤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태양계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이 이론은 지금의 토성을 둘러싼 고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토성 곁에는 아주 많은 수의 달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곧 하나의 달이 더 생길 겁니다. 카시니호는 13년간 토성을 드나들면서 토성의 활기 넘치는 고리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카시니호가 보내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만든 화면의 시뮬레이션은 가정주택 크기의 아기 위성들이 마치 별 주위에서 생성되는 행성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작은 위성들은 다 자라기 전에 부서지고 말겠지만 이 중 살아남은 몇몇은 미래의 탐험가들이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변해갈 겁니다. 마치 타이탄처럼 말이죠. 타이탄은 토성의 가장 큰 달입니다. 수성보다도 크죠. 바깥쪽 태양계를 여행하던 보이저 1호는 타이탄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예상보다 타이탄의 대기가 훨씬 두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래에 흥미로운 세계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단서가 됐죠. 타이탄의 대기 밑이 너무도 궁금했기에 우리는 수십 년 후에 레이더 카메라와 휴이겐스 착륙선을 카시니호와 함께 내보내게 됩니다. 타이탄의 표면은 크레이터로 가득 찬 우리 달과는 전혀 달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휴이겐스호가 보내온 사진들에는 14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지구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휴이겐스호는 비와 바람으로 인해 풍화된 역동적인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타이탄의 온도는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비가 내리기엔 너무 낮기 때문에 이곳의 비는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액체의 형태로 응결되고 증발하면 구름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지구의 물과 같죠. 우리의 달과는 너무 다른 형태의 위성을 발견한 학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주로 향한 거의 대부분의 모험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곤 하죠. 외계의 세상 깊숙이 숨겨져 있는 비밀과 같은 것들 말이죠. 토성의 이웃인 목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다 합친 것보다 큰 크기를 자랑하는 목성은 거느리고 있는 위성의 수도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위성들이 목성을 돌면서 서로를 밀고 당기며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위성 2호의 내륙은 이 힘에 의해서 짓눌러지기도 하고 팽창되기도 합니다. 마치 지구의 달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지구의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이 춤의 효과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마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은 이호 안에 있는 돌들을 녹여 얼음 표면에서 용암이 흘러넘치게 합니다. 이호는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물체입니다. 불과 물이 만들어낸 화려한 세상이죠. 물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활발한 움직임은 그 물체 밖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선 갈릴레오호는 목성 주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기장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토성의 자기장은 액체 금속 수소가 핵을 휘감고 있는 토성의 뜨거운 내부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갈릴레오호는 목성 가족의 또 다른 비밀을 알아냅니다. 위성 유로파가 자기장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말이죠. 유로파의 얼음 껍질 아래에는 매우 짠 액체 바다가 있습니다. 이 외계의 바다는 지구의 모든 바다에 있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행성띠의 차가운 부분에서 지구와 같은 특징들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제 지구와 조금 가까운 곳들을 살펴봅시다. 지구 근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소행성띠의 따뜻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치 먼 궤도를 이탈한 해성들처럼 말이죠. 로제타호는 목적지 해성 67P에 도달하기 위해서 10년을 달려갔습니다. 목표 지점에 다다른 로제타호는 준비된 기구들로 해성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로제타호는 얼음과 돌가루뿐만 아니라 유기물들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아미노산은 생명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이죠. 로제타호가 해성에 다다른 지 몇 달 뒤, 태양에 다다른 해성이 열기를 받으면서 가스로 변해 우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유기물들과 티끌 알맹이들도 함께 말이죠. 우리는 이런 해성들이 달의 표면에 남긴 크레이터들을 봤습니다. 해성들은 지구와도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행성들이 마찬가지죠. 모든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배달한 셈이네요.
그 씨앗이 생명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너무 뜨거워도 너무 추워도 안 되겠죠. 그리고 액체로 된 물이 풍부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춘 구간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온도가 너무 높은 수성과 온도가 너무 낮은 소행성 띠 사이의 구간입니다. 그 안에는 금성, 지구, 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금성은 지구와 비슷한 크기이며 비슷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구의 쌍둥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두 행성이죠. 느린 자전과 내륙의 구조 때문에 금성에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려치는 태양풍은 지난 수십억 년간 행성의 물을 앗아갔습니다. 덕분에 금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레이더 카메라를 장착한 우주선 마젤란호는 금성의 두터운 안개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화산들은 대기 중으로 수증기와 다른 가스들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아 금성 전체가 하나의 온실처럼 되어 있었죠. 그 표면은 너무도 뜨거워서 납이 녹아버릴 정도였죠. 금성을 탐험하고 나서 우리는 지구 온난화가 가져올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것은 지구의 온도를 높여 지구의 생명이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금성 말고 또 다른 우리의 이웃은 반면 얼음장처럼 춥습니다. 우리는 화성에 한다스는 되는 궤도 탐사 위성 착륙선 로버를 보내 화성의 대기와 표면을 조사했기 때문에 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화산 폭발이 두터운 대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화성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깊고 가장 긴 협곡들이 배포해 있습니다. 층층이 쌓여 협곡을 이루는 침전물은 화성의 역동적인 기후 변화를 증명합니다. 화성 탐사를 통해 우리는 한때 화성의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르는 지하수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수층끼리 충돌하면서 발생한 파국적인 홍수가 현재 화성의 풍경을 조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과거 활동적이었던 행성에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호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주에서 날아들어온 혜성과 소행성이 만들고 간 크레이터를 어떻게 풍화하고 침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화성의 물과 활화산들은 생명이 태어나기 충분한 환경을 조성했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화성은 지구의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화성의 온도는 지구보다 더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활화산들이 점차 활기를 잃어갔으며 자기장의 힘도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이 대기를 잃게 되면서 메마르고 얼어버린 사막이 남게 됐습니다. 실패한 지구가 됐습니다.
화성에서 생명이 자랄 수 없게 된 시점인 약 35억 년 전 지구에서는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구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로 지구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금성, 화성과 달리 지구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는 태양풍을 막는 방패와도 같아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기장은 인간의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수많은 인공위성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게 도우면서 우리 행성 지구에 대한 정보들도 속속들이 알려주죠. 지구의 자기장은 땅 아래에 팔팔 끓는 뜨거운 온도에 의해 형성됩니다. 액체 형태의 철과 외핵의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열이죠. 우리 행성의 열기는 지구 표면의 화산에게도 전달되면서 생명을 위한 분자로 이루어진 대기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야말로 엄친아가 따로 없죠. 딱 알맞은 크기와 위치에 생명이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갖춰져 있기에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생물은 점차 복잡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서 시작점이 비슷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구는 광활한 우주 속 진정한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죠.